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3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오염수는 사고 원자로를 식힌 물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일본 측은 당초 오염수에서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서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이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측정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안에 쌓여 있는 거대한 수조들입니다. 1000개가 넘는 수조 안에는 사고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쓴 방사능 오염수 130만 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라는 장비로 방사능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희석해 올해부터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국 같은 주변 나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은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한국어 홈페이지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는 삼중수소 62종의 방사능 물질에 탄소 14까지 더해 모두 64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측정 대상 물질을 64종에서 31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스트론튬, 텔루륨, 루비듐 등 37종을 무더기로 빼버리고 새로 4개를 추가해 31종만 측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런 방안을 작년 12월 22일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에 알렸습니다. 도쿄전력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반감기가 짧아 오염수 안에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물질들을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C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to keep the monitoring capability to know whether they have accidental chain reactions. I don't know why they have done this at this time, just a few months before, to change the plan that has long been promised. 일본의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일본에서도 오래된 논란거리입니다.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산 농어에서 다량의 세슘이 검출돼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수했고 태평양 16개 섬나라도 해양 방류를 연기하라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농어는 식감이 쫀득하고 감칠맛이 일품이라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산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나왔습니다. 이와키 시내에서 팔리는 농어 1kg에서 85.5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겁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어업조합은 자체 기준치인 50 베크렐을 넘었다며 출하됐던 농어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1ヶ月間この魚種を重点的に検査しまして、数値の方が50ベクレル以下をずっと示すのであれば、組合長会議等において協議しまして、自粛を解除する。 작년 1월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고 재작년 7월엔 벌꿀에서도 130 베크렐이 넘는 많은 양의 세슘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굳히자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세아니아와 파푸아 뉴기니, 피지 등 16개 섬나라들로 구성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참치 등 주요 어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해양 방류를 연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들 국가 대표단을 만난 기시다 총리는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양 방류 강행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액종 제거 시설로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뒤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물질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먹이사슬이 복잡한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정치팀 손하늘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일본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4종을 대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최근에 그 가운데 37종을 측정 대상에서 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빼도 되는 겁니까? 네, 이 얘기하려면 반감기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기억하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게 2011년이니까 네.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죠. 자, 그렇게 나온 방사성 물질은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핵 분열을 하면서 그 양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자, 일본이 이번에 제외하겠다고 한 37종은 반감기가 짧다 보니까 이 오염수에서 이미 다 사라졌을 거라고 일본 도쿄전력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년 사이에 새롭게 핵 분열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네. 정말 다 없어진 건지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생긴 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12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새로 생긴 건 앞으로 12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본 말대로 사고가 난 12년 전에 나온 오염수에는 그 37종이 안 들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염수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이거네요. 일본이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를 리가 없는데 방류를 지금 코앞에 놓고 왜 측정 대상 물질을 이렇게 대폭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예,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양이 13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절차 다 거쳐서 방류하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이다. 예, 시간과 절차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건데 앞서 리포트에 등장했던 미국 과학자 얘기 추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t takes time, it takes laboratory capacity, it takes trained personnel. The impact of reducing the number of radionuclides is going to be faster and less cost. 자, 아직은 일본 도쿄전력 측이 마련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입장을 빨리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측정 대상 물질을 대폭 이렇게 줄이는 방안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우리로 치면 원안위가 이 도쿄전력이 제출한 방안을 석 달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지금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건 아마도 이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하면 위험할까? 그렇죠. 되죠. 네. 예, 일본 측은 자체 처리를 완료하면 아까 보신 알프스로 처리를 완료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 기준치의 5만 분의 1에서 50만 분의 1 정도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독성을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설명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그게 토의회장에 붙여지는 게 그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무슨 근거로 왜 측정 물질을 대폭 줄이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니까 측정했으니까 믿어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자료를 입수한 국회의원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들, 어민들,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주변국,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안전성을 용인할 때까지, 안전성을 인정할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손하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국회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MBC가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분가했다고 해서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다시 사법 처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치 이혼 사건 판결처럼 했다 이제 그런 거죠. 또 다른 판사는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 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은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 전 의원의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애당초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인데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2명단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4위에 올랐다고 돼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등 쟁쟁한 재벌 기업의 부회장, 사장들과 맞먹는 퇴직금이라는 풍자입니다. 무죄 판결을 전한 기사에는 어떻게 해야 무죄를 줄 수 있나 고심한 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처벌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무죄라니 법이 이상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식을 통해 뒷돈을 받으면 되는 거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의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은 그 판결 자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일일이 그 내용 판결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러나 국민 정서상 정의당은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MBC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남서부 하타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현장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진앙지의 북쪽 지역에도 취재진을 급파했습니다. 터키 중부의 관문 도시인 카이세리에서 지진이 강타한 아디야만 지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 지역에서 탈출하는 피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재민들은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앙지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끊기고 통제되고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중장비와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 자원봉사자와 각국 취재진들이 간간히 지진 발생지로 향했고 반대편에선 지옥 같은 피해 현장에서 탈출하는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취재팀 가이드를 맡은 파루크 씨는 튀르키예 곳곳에서 참상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같이 친구로 지냈던 이모 아들이 자기 가족끼리 5명이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밤에도 이어지는 피난 행렬을 뒤로하고 인구 80만 명의 도시 말라티아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저녁 끼니라도 때울까 싶어 들어간 음식점에는 집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시민 수백 명이 구석구석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부사 일생으로 지진을 피한 가족들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Abdülkadir, oğlum Kaan Fırat, annem Zehra Fırat. Zor şartlar altındayız. Biz neyse de babamız ne daha zor durumda. Yani öyle bir deprem olsa bence burada yıkılır. Ben de korkuyorum. O yüzden böyle tam yatamıyorum. Toplam 3 günde falan 12 saat falan yattım. 인터뷰 도중에도 몸이 떨릴 정도의 작은 여진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Tekrar deprem olması ve ailemdeki insanlara bir şey olmasın. 고단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취재진에게 따뜻한 콩수프를 건넨 이들은 튀르키예의 아픔을 세상에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도시 아디야만입니다.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 두 번째 진앙지인 카라만마라스에 이어 여기서도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삼각 지역의 세 꼭지점 중 한 곳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폐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도시의 절반이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속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은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새벽 4시입니다. 수색 구조 작업은 24시간 계속되고 있고요. 조금 전 수색견이 투입된 뒤로 작업자들의 손길이 갑자기 바빠지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린 건지 갑자기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좁은 틈새로 조명을 비춰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생존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Tuttuk, bekledik ama çıkaramadık. Ya sağını solunu kazdık, olmadı, yetişemedik. Hiç yardımcı yoktu, evet. Dün gece ondan sonra bitti ses. 재생존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곳 튀르키예에서는 아직 그 누구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아디야만에서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 무너진 잔해 속 생존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생존자들의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콘크리트 더미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18개월 된 마살. 마살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구조된 딸을 안더니 입을 맞춥니다. 마살은 콘크리트 더미 아래 함께 깔려있던 어머니가 주는 모유를 먹으면서 56시간의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마살의 어머니도 구했습니다. 생존자 구조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이 그를 만나려 도열했습니다. 마침내 들것에 실린 42살의 모데니즈가 모습을 드러내자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데니즈는 자신을 구해준 구조대원의 손을 꼭 붙잡아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기적은 이어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쇠파이프를 자르고 건물 잔해 더미에 진입하더니 이윽고 소녀를 구조합니다. 소녀는 구조대원을 꼭 끌어안은 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함께 건물에 깔렸던 고양이가 주인보다 먼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고양이를 보고 웃음을 되찾은 구조대원은 곧바로 고양이 주인도 구조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급파된 구조대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소보 군인들은 잔해 속에서 2살 소녀를 구출해냈고 중국 구조대원들은 8층 높이의 붕괴된 건물에서 임산부를 구조해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조금 전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 현장에 있는 조명아 특파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 특파원, 우리 구조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통신이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우리 긴급 구호팀은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명을 구출했는데요. 굉장히 구조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36분 정도가 지난 새벽 6시 36분 70대 남성을 일단 구조를 했고요. 부녀 관계인 40대 남성과 2살 난 여아도 구조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5살 된 여성도 구조를 했는데 손가락 골절이 있기는 했지만 역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조금 전에도 10살 난 남성 아동을 저희 구조대가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구조대가 워낙 열심히 구호 활동을 벌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구호팀을 찾으면서 이쪽에서
소리가 난다, 저쪽에서 소리가 난다 이러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다시 구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때도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취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구호팀이 어제 현장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조 작업이 하루 늦어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한국 긴급 구호팀은 일단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어제 이제 새벽 6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이스켄데룬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피해 상태가 더 심한 이곳 터키 정부의 요청으로 피해 상태가 더 심한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조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투입 시간이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곳 안타키아 지역은 저희 취재진이 지진 발생 직후에 도착을 해서 첫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잔해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정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한국 구조팀을 이곳으로 터키 정부가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구호팀은 이곳 안타키아에 수경지를 마련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약 열흘간 구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2차 구호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이렇게 필사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 수는 어느새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가족과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거리를 떠돌면서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차 재난이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과 통곡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넘쳐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학교 체육관도 임시 안치실로 변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도 싸늘한 죽음이 돼버린 가족과 연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Gelinlik giydirmeyi planlarken kefen giydireceğim şimdi. Ablam nasıl bir şey böyle şey söylersin ya. 지진 발생 나흘째, 사망자는 이제 16,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이 많아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집도 가족도 잃은 이재민들은 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구호물자가 실린 트럭이 간간히 찾아오지만 보급량이 많지 않아 허기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Tamam hocam biz burada felaket bir şekilde yaşıyoruz. Evimiz burada belli, durumumuz belli.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병원 등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돼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고 치료를 받지 못한 부상자들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지진에 이어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2차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cause harm to more people than the initial disaster if we don't move with the same pace and intensity as we are doing on the search and rescue side. 문제는 도울 방법도 막막하다는 겁니다. 피해는 주로 반군 점령 지역인 북부와 서부에 집중돼 있는데 튀르키예를 통해 물자가 오가던 도로가 모두 파손돼 구호품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서방 세계를 향해 제재를 풀고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We requesting him to mobilize all UN efforts in helping Syria. 하지만 구호품이 전달되더라도 시리아 정부가 내전 중인 반군 지역을 지원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유엔은 국경지대 일부 도로가 복구됨에 따라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 이르면 현지 시간 오늘 첫 번째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강진 발생 이후 튀르키예 정부의 미흡한 재난 대응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999년 대지진 이후 이른바 지진세까지 도입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인력과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20년 넘게 걷어온 지진세를 대체 어디에 썼는지 책임을 묻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못한 생존자들이 모닥불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웁니다. 잔해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구조 인력과 장비는 3일 만에야 doçak했습니다. Ama bugün sadece iş makinesi çalışmaya başladı. Biz kendi imkanlarımızla bir şekilde şeyleri ayıklattırmaya çalışıyoruz ama maalesef çok yetersiz kalıyoruz. 지진 피해 현장마다 생존자들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Enkaz altında 4 gündür Allah'ım. Yardıma kimse gelmiyorlar. Yani şu an 8-10 tane cenaze var şeyin altında ama 3 günden beri.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정도의 큰 재난은 미리 대비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성난 민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20년 넘게 걷어온 지진세를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대지진 이후 지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무려 6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오는 5월 대선을 코앞에 둔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지역을 돌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 거세지자 급기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체포했습니다. Bazı haysiyetsiz, açık konuşuyorum, namussuz kişiler kampanya yaparak Hatay'da biz asker göremedik. 1999년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대폭 강화했다던 정부의 방침도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마치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붕괴되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지었다고 지난해 분양 광고까지 한 빌딩마저 처참히 무너졌는데 영국 BBC는 튀르키예 건축 안전 규제가 허술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해 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제 LNG 가격은 하락 추세지만 정부는 전기요금과 주택용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염색을 마친 원단은 열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구김 방지와 원단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이 공정에 쓰이는 연료가 도시가스입니다. 가스 없이는 가동이 안 되는 이 섬유 공장에서 지난달 가스 요금은 5천여만 원. 어지간한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왔습니다. 열처리 기계 2대 중 1대는 아예 꺼두었습니다. 적자는 넉 달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도 워낙 요금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니까 더 이상 뭔가를 쥐어짜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특히 산업용은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가격은 메가줄당 30.83원, 2년 반 사이 3배가 됐습니다. 2021년 3월 주택용을 추월했고 지금은 주택용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이례적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LNG 가격 추이를 반영해 정해지는데 2021년 4분기 이후 가정용은 적용을 미루고 산업용에만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유럽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도시가스가 가정용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단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국내 산업용 가스 가격은 현재 하락 추세인 국제 LNG 가격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을 포함해 그간 인상을 자제해온 주택용 가스 요금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유, 소비, 고효율 구조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대책에서 빠졌던 지역 난방을 쓰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새학기를 앞둔 학교도 비상입니다. 일부 학교에는 지난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들었는데요. 특히 실습이 많은 특성화고의 상황이 더 심각해서 수업에 필요한 돈까지 끌어다 공공요금 내는데 써야 할 지경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복도 형광등 4개 중 3개꼴로 꺼져 있습니다. 이 특성화고는 지난달 가스요금 2,700만 원, 전기료는 1,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1년 전보다 1,300만 원 급증하면서 에너지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막상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인상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해 실습실과 온실을 가스 냉난방으로 바꿨습니다. 가스요금이 지난해보다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교생이 등교하는 새 학기가 걱정입니다. 3월 달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전체가 등교했을 때는 한 40%까지 폭등하지 않겠는가. 2년 새 교육용 전기요금은 32%, 가스는 40%, 상수도는 25% 급등했습니다. 학교 냉난방에 사용되는 업무 난방용 가스요금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일반고도 최대 수백만 원까지 난방비가 이미 크게 늘었고 특히 실습이 많은 특성화고는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더 많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자격증 대비 전국 기능 대회, 학기 중만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지출이 늘면 실습비 등 다른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기료나 가스료 이런 걸로 다 나가고 나면 재료비가 부족하면 그거를 살 수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없죠.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은 각각 824억, 497억 원가량의 학교 운영비를 추가로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병역 기피 알선업자, 이른바 병역의 시인을 거쳐간 병역 기피자 4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체 능력이 정점에 오른 20대에 공백을 피하려는 운동선수들이 많았는데 배구와 축구에서 골프, 승마까지 종목도 다양했습니다. 드라마 배우도 한 명 포함됐고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 일부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말 프로배구 V리그 조재성 선수는 SNS를 통해 나쁜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자신은 병역비리 가담자라고 실토했습니다. 가짜 뇌전증 연기로 병역 면제를 도와준 이른바 병역의 신 구모 씨가 구속되고 자신도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러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 송덕호 씨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입대 연기를 알아보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4급 판정을 받아냈다고 고백했는데 송 씨 역시 병역의 신 고객이었습니다. 검찰이 병역 알선업자 구 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피하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로 42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U23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축구 K리그에서 수원FC 소속으로 뛰고 있는 김모 선수 등 축구 선수 2명도 포함됐습니다. 골프와 배드민턴, 승마, 육상과 조정까지 다양한 종목 선수들이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체 능력이 정점에 달하는 20대에 군복무로 공백이 생길까 걱정한 겁니다. 미리 가족과 지인을 목격자로 정한 뒤 오랫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온 것처럼 각본을 짜기도 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광자극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 전문 지식을 활용한 겁니다. 병역비리와 알선업자 고객까지 모두 70명이 기소됐는데 병역 기피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검찰은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라비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래퍼 나플라,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등 다른 병역비리 사범들도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난해 말 최전방 초소에서 이등병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군은 이 병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가해자 6명은 A4 용지 29장에 상급자 이름과 부대 편제 등을 적어놓고 이등병에게 외우도록 강요하고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심하게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지난해 11월 밤 총성이 들렸습니다.
부대 배치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21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진실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터졌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일이 터졌나? 군은 김이병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보이고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 결과 다양한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 병사들은 김이병에게 선임 이름과 부대 편제 등을 A4 용지 29장에 빽빽하게 적어 암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했던 김이병의 발음을 일부러 따라하며 괴롭히는가 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선임병은 김이병이 숨진 당일에도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하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의 도움은 없었고 오히려 초급 간부 한 명은 괴롭힘에 가담했습니다. 다들 갈구는 사람은 있지만 유독 한 명이 이유 없이 갈구는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초급 간부는 사고 직후 총기 오발 사고로 보인다고 보고했는데 두려워서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이병은 최전방 초소에 전입한 신병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집체 교육은 물론 경계작전 투입 전 적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MBC와의 통화에서 규정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적성 검사 등을 부대에서 무시한 채 근무에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직무유기, 괴롭힘에 가담한 초급 간부와 선임병 등 6명에게는 모욕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유 씨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다른 마약류를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 씨의 차기작 공개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이른바 천만 관객 영화인 베테랑 등 다수의 영화 흥행을 이끌었고 지옥 등 넷플릭스 시리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감시하는 식약처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최근 식약처는 프로포폴 처방 횟수와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50여 명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가운데 유 씨가 있었습니다. 유아인은 예명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찾아낸 인물이 배우인지 몰랐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시스템적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되니까 수사를 한 거예요. 유 씨는 병원 여러 곳을 돌면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위반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 씨의 출국을 금지했고 지난 5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취재 결과 유 씨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또 다른 마약류를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MBC 취재팀에게 프로포폴과 다른 마약류 성분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2주 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올해 넷플릭스 영화 승부를 비롯해 차기작 3편의 공개를 앞뒀던 상황인데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배우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대중문학의 프로포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남자의 얼굴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용의자인데요. 경찰이 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4분 뒤 다시 나타난 남성. 길을 헤매듯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1시간 뒤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젯밤 이 남성이 다녀간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 11시쯤 들어온 남성은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쓰러져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은 범행 1시간 뒤 근처의 아파트 주변에서 발찌까지 끊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남성은 이 대로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졸지에 변을 당한 30대 남성은 수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사건 당시엔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래 알바를 제일 처음 했었다고. 인수해가지고 엄마가 주간에 도와주고 야간에 혼자 하고 있었어요.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근처의 다른 편의점에도 들렸던 것으로 확인돼 주변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손짓다 오면 손 쫙 찢는 거야. 대비체를 생각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있었어요. 용의자는 16살 때 절도를 시작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강도를 반복해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갔습니다. 9년 전에도 인천의 한 매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32살인 용의자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고 경찰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여러 번 바꿨다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11살 아이의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서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빈소를 지킨 아이의 친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멍투성이였다면서 학대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앳된 얼굴의 영정사진 앞에 어린이용 음료수와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11살 이모군의 빈소입니다. 5년 전 이혼한 친어머니가 빈소에 찾아와 엎드린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친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여있고 여기 시골이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많았어요. 얼굴에 든 피멍은 물론 무릎 뒤와 팔꿈치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멍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술 다 찢어져 있고 입이 찢어져 있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보여주기가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해서 이제 이군의 친어머니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 2018년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넘겨야 이혼해주겠다고 해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도 자기가 잘 키운다 그랬고 그리고 대신 아이를 자유롭게 만나게 해줄게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 이혼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혼 후 아들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 남편 측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코만 내놓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동물은 누굴까요? 바로 하마였어요. 한 번은 걱정되는 마음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발 크기보다 작은 신발을 구겨서 신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소질근한 신발에 이렇게 안 맞아서 솔직히 저는 지금 봐도 한 20몇 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친모에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나한테 엄마 아니고 나한테 이제 엄마도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대화 안 통하면 나 이제 법적으로 절차할 거야. 경찰은 숨진 이군의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상태인 계모는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이 낳은 두 딸이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질 때 아기 낳고 오겠다며 달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여성인 척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판매했는데요.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컴퓨터 외장 하드에는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을 내면 게시물을 보여주겠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 한국 이름의 여성이 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취업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라도 한다며 후원을 요청합니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내면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고 120만 원 정도를 내면 특별 의상을 입은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30대 남성 최모 씨. 사귀던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돈을 받고 판 겁니다. 일부 사진과 영상은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예 인지하지 못한 촬영물들이 좀 있었어요. 경찰은 이 페이지를 운영하던 30대 남성을 붙잡아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또 다른 SNS를 통해 이 같은 영상물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계정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외장 하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성관계 영상과 불법 촬영물 2만여 개가 확인됐습니다. 교제하던 여성들은 물론 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까지 드러난 겁니다. 최 씨는 2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1년 다니던 대학교 샤워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해 벌금 100만 원. 3년 뒤에는 모델을 모집한다면서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적 충동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해 옥살이를 피했지만 그 후에도 불법 촬영에 판매까지 해왔습니다. 제일 충격인 거는 어쨌든 몰카는 기본이고 그리고 집착이 심해요. 저희 말고도 피해 여성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줄줄이 적발이 돼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 유명세를 타면서 광고 수익이 늘었고 후원금도 함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후원금은 본인 계좌 말고도 친인척과 지인 계좌로 나눠 받았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홍보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한계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은 절세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탈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른바 유튜버 전성시대. 인기 기준으로 삼는 구독자 10만을 넘긴 유튜브 채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367개에서 지난해에 6,700여 개까지 불어났습니다. 유튜버 수입도 크게 늘어서 상위 1%는 1년에 평균 41억 1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유튜브와 공유하는 광고 수익 말고도 후원금이나 유튜브 유명세를 활용한 동영상 판매, 강의 등을 통한 수익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운계산서 같은 걸 주고받는데 유튜브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죠. 후원금을 통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국세청은 유튜버를 포함해 고소득 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뒤 월급을 주는 것으로 처리해 소득을 줄인 연예인,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유명 게이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탈세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새벽 시간 절도범들이 금은방에 유리창을 부수고 30초 만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을 지켜보던 한 배달 기사가 곧바로 추격에 나서면서 범인들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남성 2명이 건널목을 지나 상가로 다가옵니다. 검은 종이 가방을 든 채 상가 앞을 서성이다가 손에 목장갑을 낍니다. 한참 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금은방의 유리를 깨고 침입합니다. 30초 만에 귀금속 1,500만 원어치가 털렸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이 범행 장면을 모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다 잠시 쉬고 있던 배달기사였습니다. 두리번거리는 것부터 의심이 돼가지고 보다가 아니겠지 하고 말았는데 이제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절도범이 빠른 속도로 뛰어 도망가자 김 씨는 주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뒤쫓았습니다. 절도범이 중간에 택시를 타고 도주하자 동료 배달 기사들도 추격해 합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절도범은
곧바로 뒤따라온 시민과 경찰에게 불과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난 귀금속도 전부 되찾았고 공범 3명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냥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저수지 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껍고 단단해 보이지만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수지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얼음 조각 사이로 간신히 고개만 내민 3명을 향해 구조대가 다가갑니다. 바로 옆 얼음 위에도 또 한 명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저수지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는데 친구를 구하려던 2명까지 위험에 처한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앞쪽 2명을 끌어낸 뒤 구조줄을 던져 나머지 1명도 구조해냅니다. 얼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구조대원들까지 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물 쪽으로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이용해서 구조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저수지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곳곳이 얼어 있는데 날이 풀리면서 얼음이 쉽게 녹거나 깨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저수지에서는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수지 얼음 위를 걷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얼음 깨짐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137건 발생했는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달에서 다음 달 사이가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는 시기여서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큽니다. 얼음 낚시나 또 얼음판 위에서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순환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해빙기엔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됩니다. 만약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WBC 대표팀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투수 바로 LG의 김윤식 선수인데요.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서 LG의 레전드 이상훈의 등번호 47번을 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WBC에 참가하는 투수들끼리 대회 공인구로 첫 불펜 피칭을 실시한 LG. 등번호 47번 김윤식의 투구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팀의 플레이오프 탈락 아쉬움 속에서도 후반기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돋보인 김윤식은 LG의 큰 소득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김윤식은 올 시즌을 앞두고 꿈에 그리던 LG 레전드 이상훈의 등번호 47번까지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내년에 번호를 달아도 되는지 여쭤봤었는데 흔쾌히 달고 씩씩하게 던져달라고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등번호가 47번이긴 했었거든요. 캐리어 자물쇠 약간 이런 것도 047 이런 거고. 이상훈 이후 47번을 달고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김윤식은 그조차도 오히려 자극제로 여깁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약간 의욕도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제 등번호만이 아닌 이상훈 코치님이랑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식에 대한 기대는 대표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강철 감독이 따로 의견을 전달하며 신뢰를 보낼 정도입니다. 몸을 빨리 만들어 주셨다면 좋겠다고 하셨고 체인지업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칭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느 대표팀 투수 못지않게 공인구를 닿도록 만지면서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 당시에는 러닝 뛸 때나 약간 좀 틈날 때마다 좀 계속 공 만지면서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립이 없다 보니까 좀 처음엔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좀 적응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LG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며 대표팀에도 발탁된 김윤식. 새로운 등번호와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당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조재호 선수가 절친 강동궁 선수를 꺾고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2년 전 프로 무대에서 재회한 뒤 언젠간 결승에서 만나자며 의기투합했던 동갑내기 친구 조재호와 강동궁. 결승에서 만나는 게 항상 원하는 게 결승전까지 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한 번, 넌 2번. 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바람이니까. 22년 절친의 바람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시즌 마지막 대회 결승에서 만난 두 선수. 승부 앞에선 양보가 없었습니다. 조재호가 8연속 득점으로 12분 만에 1세트를 가져가자 강동궁도 뱅크샷 4개를 앞세워 2세트를 접수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조재호의 뒷심이 더 빛났습니다. 3세트 10점 고지를 먼저 내주고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뒤집더니 4세트도 13대 9로 끌려가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5세트도 혈투 끝에 14대 14 동점. 여기서 승부를 끝내겠다고 작심한 조재호는 과감한 원뱅크샷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즌 개막전에 이은 통산 2번째 우승. 치열한 승부를 마친 두 친구는 그제서야 서로를 안아줬고 조재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첫 번째 하고 너무 끝날 때 딱 하니까 시작할 때 기분 좋고 끝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유석이 형 와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시즌 상금과 랭킹 포인트에서 모두 1위로 올라선 조재호는 다음 달 우승 상금 2억 원이 걸린 왕중왕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아차 싶을 때는 되게 늦은 법이죠.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골장면으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독일 FA컵 16강입니다.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공을 걷어냈는데요. 엠네찬이 받아서 그대로 슛! 들어가나요?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갑니다. 중앙선에서 날린 중거리포,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문이 빈점을 제대로 노렸네요. 화들짝 놀란 골키퍼가 정말 처절하게 달려가서 몸까지 날려봤지만 실점을 막을 수는 없었네요. 이 골로 도르트문트가 보훔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NBA입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7초. 한 점 앞선 휴스턴이 공격권을 잡았는데요.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패스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2초. 잡자마자 그대로 석점슛을 던졌는데 이게 뭔가요? 파울이 선언됩니다. 반칙한 선수도 감독도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휴스턴이 다 잡은 승리를 내주고 마네요. 마지막은 테니스 ATP 투어입니다. 3세트 타이브레이크 상황인데요. 부블릭이 연이어 서브 실수를 저지르며 더블 폴트로만 석점을 내주고 맙니다. 그러자 경기를 포기한 듯 허무하게 점수를 주더니 갑자기 라켓을 바닥에 내려찍기 시작합니다. 1개로도 모자라 2개, 3개를 연달아 부수며 화풀이를 하는데요. 결국 32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피파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알 아흘리를 4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뛰는 사우디 알 힐랄과 우승 대결을 펼치게 됐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가 지금은 전남 지방까지 확대가 됐고요. 밤 사이는 이 비구름이 계속해 동진해 나가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주로 새벽에 오다 보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내륙 산지는 눈으로 바뀌어 오겠는데요. 많은 곳은 경남 북서내륙에 최고 15cm, 경북 북동 산지 최고 7cm가량이고요. 경기 북동부 지방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비로 올 경우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 남해안에 최고 30, 제주도에 최고 60mm가량이 오겠고 남해안은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비든 눈이든 내리는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비가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 10도 안팎을 보여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서울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의 하늘 맑게 개겠고요. 일요일부터 남부지방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